네, 6월 12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준의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간단히 정리하면 연준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 같은 XRP 홀더들의 경우에는 연준의 시간과 더불어서 리플의 시간이 뒤따를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연준의 시간입니다. 전 세계 경제의 방향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에 대한 연준의 정책적인 대응, 다시 말해서 금리 결정 이슈, 이게 이제 이번 주에 다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한국 시간으로 13일 밤 9시 반에 발표가 됩니다. 일단 지금 이거는 종합 CPI 전 월 대비로 봤을 때 0.4%에서 0.3%로 이 소폭 완화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돼 있고, 전년 대비로 봐도 이 4.9%에서 4.1%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CPI만 놓고 보면 예측치 수준으로 나와준다라면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는 어떤 추세적인 흐름이 확인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만 놓고 보면 금리 동결하겠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자리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근원 CPI예요. 지금 근원 CPI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로는 쌤쌤, 전년 대비로 봐도 소폭 완화는 될 것 같은데 뭐 거의 비슷한 수치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 숫자의 어떤 격차에 따라서 해석의 강도가 달라질 거잖아요. 근데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전히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느리다, 여기에 방점이 찍혀지게 된다라면 이거는 이 매파들이 좋아하는 데이터가 그렇게 해석될 가능성이 높고, 그게 아니고 둔화되는 게 그래도 속도가 좀 보이는데 라고 해석된다라면 비둘기파들에게 어떤 백업 논리로 작용을 해주는 그런 데이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근원 CPI 상황에 따라서 어떤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6월 13일 밤 9시 반 한국 시간으로 내일 밤이죠, 발표가 됩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에 그래도 조금 더 강하게 베팅을 하고 있어요. 75% 수준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으로 CME 페드워치 선물시장, 금리 선물시장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 금리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 인상 가능성은 24.1%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지금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는 건데,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랠리 준비됐다 우리, 뭐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변수는 있죠. 늘 100%란 건 존재하지 않으니까. 가끔 이제 자본시장에서 100%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100%가 어딨어요. 사는데 우리 인생에 100%란 건 존재하지 않고, 특히나 투자시장에서는 100% 사기꾼들은 있을지언정 100%의 어떤 확정적인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바라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그러면 5% 수준으로 지금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에 베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럼 100% 금리 동결을 의미하는 거냐? 당연히 아니죠. 깜짝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는 지난주에 호주 중앙은행과 캐나다 중앙은행이 이미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금리 동결을 좀 해봤는데 그래도 인플레이션 상황이 이게 쉽지가 않네, 올려야 될 것 같아, 그냥 올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예측을 뒤집고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해버렸습니다. 특히나 이번 연준의 어떤 금리 결정 바로 직전에 CPI, PPI도 함께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상황, 데이터 상황에 따라서 연준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추가되는 게 굉장히 연준 테이블에 어떤 즉시적인 변동 가능성의 재료로 활용될 수가 있다, 뭐 그렇게 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된다, 베이비 스텝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하게 된다라면 참 아쉬운 상황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S&P 500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0월 12일 저점 이후에 지금 20% 이상 반등을 했거든요. 이론적으로, 기술적으로는 강세장에 진입을 한 겁니다. 새로운 강세장이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제목들이 다 그래요. 이 블리시 스탁 마켓이 지금 이제 시작됐다라는 기대감들이 막 깔려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금리 인상 결정이 내려진다라면 그냥 찬문 쫙 끼얹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하방 압력이 당연히 들어오게 될 거고, 금리 동결로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금리 동결로 이루어진다라면 그건 이제 랠리 상방 압력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금리 이슈가 가장 큰 시장의 변수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3월부터 계속 기회가 될 때마다 같이 언급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부분이 이 상업 부동산 위기 이슈잖아요. 미국에서 주요 5대 도시의 오피스 빌딩 공실률이 30%를 넘어섰다. 이거 어마어마하다.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심한 지역이 지금 막 나오고 있다. 뭐 오피스 빌딩 가격만 해도 지금 막 고점 대비 30% 40% 막 헐값에 지금 깎여 있다. 난리도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왜 지속적으로 나오나? 그만큼 지금 상황이 간단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니혼 게이자이가 미국의 상황뿐만 아니고 글로벌하게 글로벌 주요 대도시들의 상황을 봤더니, 와, 주요 도시 10곳의 공실률이 지금 역대 최고치다. 이거 지금 대출 상환 이슈로 잘못 번지게 되면 이거 큰일 날 수 있어. 은행 시스템 위기, 은행 파산 이슈로 다시금 이어질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미국뿐만이 아니고 엄청 글로벌한데, 글로벌 10개 도시가 이래. 그러니까 미국의 주요 도시 플러스 호주, 런던, 상하이 뭐 이런 데까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데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글로벌하게 오피스 공실률을 따져봤더니 12.9%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09년과 2010년도에 13.1%였던 거에 지금 거의 육박을 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오피스 빌딩 상업 부동산 위기 상황이 이게 지금 간단치 않을 수가 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조금 너무 이렇게 간단하게 넘겨짚을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거 영국, 캐나다, 미국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것보다 더 높아졌어요. 예, 그래서 이 상황이 만약이라도 조금 더 악화돼서 이런 오피스 공실률로 인해서 오피스 빌딩의 지금 대출의 60%가 미국의 중소형 은행들에서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출 상환, 이자 상환이 제대로 안 될 경우에, 근데 그런 것들이 모치가 굉장히 크게 미국 지역 곳곳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이거는 SVB 파산 사태 시즌 2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하반기에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선 좀 보수적으로 가는 게 좋다. 그냥 현금 들고 있는 게 최선의 대응일 수도 있다. 뭐 전반적인 자본시장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글로벌하게 여러 분석가들, 전문가들이 지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물론 뭐 코인 시장에 국한된 게 아니라 뭐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이렇게 투자 시장에서도 지금은 너무 베팅하는 건 위험해, 이런 말들이 국내외 여러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거의 꽤나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굉장히 상징적인 게 하나 나와줬어요. 지금 골드만삭스가 이번 분기에 실적을 까봤더니 상업부동산 대출 연체가 급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분기에 상업부동산 연체가 8억 4천만 달러, 1년 전 동기 대비 봤을 때 612%가 지금 급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죠. 일론 머스크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 하고 해서 봤더니, 지금 골드만삭스의 총 연체 대출 규모가 32억 달러, 1년 전에 이게 24억 달러였대요. 재밌는 게 미국 은행업계 전체로 봤을 때 이 상업부동산 대출 연체가 120억 달러라는 겁니다. 이 숫자가 일단 억소리가 나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뭐 하나 터지면은 터지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왜 일론 머스크가 등장을 하냐면, 이 트위터가 지금 사무실 오피스를 임차를 한 거죠. 누구한테 임차를 했냐면 이 컬럼비아 프로퍼티한테 임차를 한 건데, 골드만삭스가 이 컬럼비아 프로퍼티에다가 17억 달러를 대출을 한 거예요. 그런데 트위터가 작년 연말부터 지금 임대료를 상환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컬럼비아 프로퍼티가 돈이 빵꾸가 나고, 골드만삭스는 컬럼비아에 대출을 해줬고, 그 대출 회수가 안 되니까 골드만삭스가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조차, 요즘에 트위터 상황이 지금 재정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하잖아요. 트위터 본사 들어가면 화장실에 휴지가 없대요. 청소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냄새도 나고 되게 안 좋다라는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곳곳에서 작년 연말부터 지금 사무실 건물 임대료를 못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위터가 요즘에 계속해서 뭘 하든 자꾸만 유료화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일단 그 블루 배지 유료화를 시행을 했고, 그 트위터에 기사를 링크하면 그 기사를 링크해서 봤을 때도 돈을 지불하게끔 그런 유료화 시스템에 대해서도 지금 일론 머스크가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수익화를 실현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런 거 보고 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건물 임대료도 못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 대량 해고해, 건물 임대료도 못 내, 화장실 청소도 못 해, 개판 5분 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근데 이 나비 효과가 줄줄이 다 연결돼 있으니까 이 돈의 흐름이라는 게 와, 골드만삭스까지 야, 대단한데? 예, 그러니까 지금 상업용 오피스 빌딩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긴다라면 줄줄이 연타가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 당연히 국내에도 악재죠. 예, 국내 어떤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에도 당연히 엄청난 큰 악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건 잘 극복이 되어야 되는데 잘 극복되기에는 일단 그래프에 지금 기울기가 보여주잖아요. 이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어떤 그런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피스 공실률이 도쿄, 프랑크푸르트, 런던, 홍콩 다 장난이 아니에요. 예, 자, 기울기가 일단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인식하면서 자본시장, 투자시장을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26,000달러를 뚫어내는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쭉 빠졌다가 그래도 다시 26,000달러 돌파 테스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불안한 거는 200주 이동평균에 대한 지지를 못 받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불안한 부분이죠. 가장 중요한 절대 지지 라인, 1차적인 지지 라인이어야 될 200주 죄송합니다. 200주 이동평균에 대한 지금 지지 확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꽤 지금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분석가들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매수 모멘텀이 달라붙기 위해서는 연준의 금리 동결 결정 같은 어떤 굉장히 임팩트가 큰 시그널이 시장에 주입돼 줘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비트코인의 흐름을 통해서도 조금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건 캡틴 5기 분석한 건데 데일리 차트예요. 데일리 차트에서 지금 하락 웨지 패턴이 진행 중이고 황소들이 중요 지지라인에 대한 방어를 지금 하고 있다. 보이시죠? 이 하락 쐐기 패턴에서의 지지라인, 그리고 전체적인 일간 차트에서의 우상향 지지라인, 이 두 가지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위해서 지금 버틸까 말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꽤나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돌파해 줘야 돼. 27,000달러까지 일단 뚫어줘야지 뭔가 조금 더 안정적인 상황. 27,000달러를 뚫어준다라는 거는 200주 이동평균에 대한 지지와 20일 지수 이동평균에 대한 지지 두 가지를 확보해 준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걸 일단 해줘야 돼.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저항을 맞고 떨어질 경우에, 지지를 못 받고 빠질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15% 추가 하락이 발생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말을 지금 캡틴 5은 하고 있습니다. 이건 렉트 캐피탈 주간 차트거든요.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옐로우 라인이 200주 이동평균이에요. 옐로우 라인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 주에 지금 종가 마감을 이 위에서 해주지 못했어. 빠지게 되면 추가 하락할 수 있거든.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200주 이동평균의 지지를 못 받은 채 지난주 종가 마감을 했죠. 그래서 렉트 캐피탈의 분석에서는 지금 상당히 조금 우려스럽다. 지금까지 200주 이동평균 돌파 이후에 여기가 지지라인으로 작용을 해왔는데 지금 여기가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200주 이동평균이 저항라인으로 전환이 되면서 더 빠질 수도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런 것도 보면 이거를 끌어당겨 줄 만한 큰 힘, 이 매수 모멘텀은 결국에는 금리 이슈가 좀 시장이 바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나와줘야 한다. 뭐 이런 점을 우리가 조금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차트적으로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뭐 이렇게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머스타시 같은 경우에는 21주 지수이동 평균의 지지를 그래도 받고 있다. 시장에 오래 있던 사람이라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라인인지,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200주 이동 평균 좀 길게 보는 거잖아요. 이걸 좀 좁혀서 21주 지수이동 평균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잘 지지를 받아주면서 작게는 하락형 웨지 패턴을 지금 형성해 가고 있어. 지지받고 저항 뚫어준다라면 강세 랠리가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이런 상황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야. 특히 이번 주에 CPI와 FOMC가 지금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의미 있는 수준의 어떤 변동성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거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인플레이션 상황 안 좋고 금리 인상 결정이 나게 되면 이거 빠지겠죠. 훅 하고 한번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까지 열려 있잖아요. 훅 하고 한번 빠지겠죠. 빠질 가능성이 있고, 다만 이제 인플레이션 상황도 그래도 조금 그래도 좀 괜찮은데 라고 해석이 되는 수준으로 나와주고, 연준도 그래 6월 한번 쉬어갑시다. 요즘에 재밌는 표현도 나오잖아요. 미국 연준이 6월에 금리 동결을 하게 되면 매파적 동결이라는 거예요. 동결을 하면 이게 비둘기파적인 입장이 강화가 돼서 동결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매파적 동결이라는 겁니다. 일시적이라는 의미를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금리 동결을 이 매파적인 관점에서, 매파를 달래는 관점에서 6월에 금리 동결을 하게 된다라면, 제롬 파월 의장은 분명히 기자회견을 통해서 쉬어가는 지금 상황이다, 상황에 따라서 다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반드시 얘기할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시장이 막연하게 막 안도랠리를 어마어마하게 하게끔 만들진 않을 거예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만약에 금리 동결을 하더라도. 근데 이제 금리 인상하게 되면 5월 CPI, PPI 상황 보니까 여전히 인플레이션 강하고 둔화 속도가 너무 느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 여전히 많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상황은 뻔한데 이 선명한 두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어떤 거에 살짝 더 무게가 살짝 더 실리느냐, 그 차이로 좀 바라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있고, 이렇게 조금 우려스러운 상황들도 있고, 이렇게 또 그나마 또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고, 어제 누군가 댓글에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차트는 그리기 나름이라고. 맞죠? 그리기 나름인데 그게 이제 관점이라는 거고 분석의 방식의 다양성이라는 거니까, 그거를 뭐 어떤 뉘앙스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분석의 다양성 차원에서 우리는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리기 나름이지, 이렇게 좀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는 옳은 상황 인식의 방식은 아닌 것 같고,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전문적인 트레이더들의 이런 분석들, 우리가 21주 지수 이동 평균의 어떤 흐름까지 일반적인 개미 투자자들, 일반 투자자들이 바라보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관점의 다양성 차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온체인 데이터들도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고래 투자자들 매일 1000BTC씩 지속적으로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상식적인 거죠. 고래들이 지금 매집 물량을 늘리고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강세 시나리오가 조만간 펼쳐질 수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센티멘트도 하고 있습니다. 글래스노드 데이터에서는 호들러들 역시, 장기 호들러들도 월 평균 37,000개 넘는 비트코인을 지금 축적을 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됐어. 그래서 굉장히 약세장이 좀 길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지금 장기 호들러들은 물량 축적 기회로, 지금을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거야,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이아몬드 핸드들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조금 안타깝고 막 이렇게 분위기 조금 쎄하고 불안불안하고, 손절해야 되나 뭐 이렇게, 이제 위크핸드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손절하고 나갔다가 뭐 반등할 때 뒤늦게 올라와서 또 이제 또 빠지면은 또 그때 또 손절하고, 이런 악순환의 반복이라는 게 지금 사실 우리가 시장 사이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좀 봐봐. 이런 장기 호들러들, 비트코인 고래들이 지금 어떻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좀 봐봐, 이런 얘기들을 지금 온체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